네, 11번부터 가겠습니다. 11번 기억에서 디귿까지 들어갈 말로 바른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일한 현실은 타이타닉호라는 배뿐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애 속에서는 판에 박힌 일상새가 있습니다. 선원은 엔진에 연료를 넣지 않으면 안 되고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온갖 기계들이 확실히 관리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자 일상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렇게 나오면 두 개가 나왔어요. 그리고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선원은 엔진에 아니죠. 파란바퀴 일산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선원은 이래야 되고 배가 전진하기 위해서는 이래야 되고 그다음 뭐는 이래고 일상사에 대한 예를 들고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이에요. 그쵸?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로 가가지고 요게 나와야 되는데 이 디귿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니은보다 이 디귿이 제일 쉬워요. 디귿을 봤더니 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차례차례 빙산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랬더니 말하자면 만약 차례차례 빙상에 부딪히고 있는 중입니다. 말이 안 돼요. 만약이라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요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에서부터 봐가지고 쭉 읽으면서 가는 건 맞으나 이게 좀 헷갈린다 그러면은 확실한 거 하나를 잡으시면 돼요. 왜 꼭 기억부터 잡는 건 아니어도 되잖아요. 쭉 읽어보시고 얘는 확실해 라고 한다면 3번하고 4번 이런 식으로 가겠죠, 여러분. 그러면 1번은 볼 필요도 없었죠. 예를 들면 그냥 나오는 거잖아요. 고민할 필요도 없잖아요, 여러분. 그쵸?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거 봤더니 이거죠. 타이탄의 호가 전 세계라는 점을 전제로 성립합니다. 마찬가지로 경제학자의 논리도 세계 경제 시스템 이외에 아무런 현실이 없다고 한다면 합리적인 논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타이탄 호의 바깥에는 뭐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걔네만 있으면은 합리적이다. 그러나 빙산이 있다. 이렇게 가야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면이죠. 그러면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렇게 될 때 그렇지만이 맞겠죠, 여러분. 그렇지만 여기에는 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재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딱 타이탄이 호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렇죠? 전 세계 경제 시스템에 여기 딱 그거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앞뒤를 확인하면서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얘는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제일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부분을 잡아서 가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됐고요. 이쪽으로 갈게요. 12번입니다. 12번 고쳐쓰기예요. 고쳐쓰기 위에서부터 읽으면서 기억 읽고 아래 거 다시 올라와서 다시 확인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볼게요. 봄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우리를 괴롭히는 황사가 본래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황사의 이동 경로는 매우 다양합니다. 황사는 탄산, 칼슘, 마그네슘 등에 포함하고 있어 봄철에 상승을 중성시켜서 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게 좋은 거죠. 위에 것도 좋은 거죠.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그랬고 좋은 역할도 얘기했죠. 이거 중간에 이상하게 들어갔죠, 여러분. 그렇죠? 그랬더니 기억 뭐라고 그랬냐면 삭제하재요. 삭제하면 좋아요. 그렇죠? 삭제하면 좋아요. 훌륭하죠. 저기가 이렇게 막 했어요. 혼자서 막 하고 있으면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그랬더니 되게 즐거워. 근데 이거에만 너무 집중을 해가지고 요즘에 큰일 났어요. 어쨌든 이렇게 됩니다. 황사는 무기질을 포함하고 있어 해양 생물에도 도움을 줬습니다. 근데 지금 황사는 해를 끼칩니다. 도움을 줬는데 해가 끼칩니다.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가 아니라 뭘로 가셔야 돼요?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게 맞죠, 여러분. 그러나 지금은 심각해 해를 끼치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왜? 재앙의 주범이 된 것은 인간의 환경 파괴 덕분입니다. 덕분은 긍정이기 때문에 그렇죠? 얘는 뭐다? 때문이다. 탓이다. 이런 걸로 가는 게 맞아요. 그다음에 여기서요. 이건 발암물질이고 기형아를 출시는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런 독성물질을 다시 포함하고 있는 황사를 과거보다 자주 발생하고 황사가 과거보다 많이 발생하고 그다음에 정도도 훨씬 심해지고 있어서 문제입니다. 이렇게 가셔야죠, 여러분. 그쵸? 황사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고치는 것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2번이죠. 그러므로가 아니라 그러나가 돼야 되니까. 앞뒤의 문장을 확인할 때 그러나. 맞죠? 그래서 2번 됩니다. 요 고쳐쓰기라고 하는 거고 심화반 수업할 때 고쳐쓰기 이렇게 합니다 라고 하면서 10가지 유형까지 다 보여드렸을 겁니다. 맞죠? 그래서 꼭 봐두셔야 됩니다. 작문 부분에서 문제 많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작문 부분에서 표현하기 나오죠. 고쳐쓰기 나오죠. 개요수정 나오죠. 이런 거 해야죠. 그 다음에 별로 많이 나오진 않지만 가끔 나오는 거 자료 활용. 그쵸? 이런 자료 통해서 자료 1과 자료 2를 통해 볼 때, 뭐 자료 3을 통해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그것들 다 장문의 어떤 부분으로 짓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때 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문 유형들 우리 2권 맨 앞에 있어요. 맨 앞쪽에 그것들 정리해 주셔야 되죠. 저 보시면 됩니다. 다음 13번입니다. 글의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났어요.
유럽의 18, 19에는 혁신적 개성의 열기로 가득 찬 시대였다. 네, 하지만 혁신적 지성의 열기로 가득 찬 시대였다. 근데 20세기에 이르러서 사태는 달라졌다. 혁신적 지성이라는 것이 점점 그 열기를 상실하고 직업적이고 기술적인 지성으로 변모하였다. 이렇게 나왔죠. 뭔가 변했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재 모순과 문제를 파헤치고 이를 개혁하여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것은 누가 해야 될까? 그것은 역시 지성이라고 하는 임무이다. 그러므로 현대의 지성은 이런 것들에 그치지 말고 이것을 비판하고 이런 것을 모색하고 이런 거 상실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큼직큼직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쵸? 맨 처음에는 뭐라고요? 18, 19세기에는 이게 있었어. 근데 20세기에 좀 달라졌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해. 이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냐? 시대적 변천 양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바람직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나아갈 바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당연히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한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거의 항상 18세기 이랬고 19세기 이랬고 마지막 이러면 거의 이쪽입니다. 거의 이쪽. 그렇죠? 그래서 4번 쪽 같은 경우 우리가 볼 수 있으면 돼요. 대립된 개념 이런 것들 아닙니다. 다음 14번 제망매가. 제망매가는 아주 중요한 향가 작품. 아주 중요한 향가 작품. 이게 지금 뭐 몇 번씩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쵸? 향가 작품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오랜만에 향가의 특성도 한번 해볼까요? 향가의 특징 이런 것들 한번 보면서 얘기할게요. 향가의 특징입니다. 1번 무슨 시대? 신라시대. 그쵸? 2번 얘는 몇 구체? 4구체, 8구체, 10구체, 4줄짜리 4구체, 8줄짜리 8구체, 10줄짜리 19채. 그 다음에 이 19채는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기서결의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3단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얘네를 읽을 때 기구, 석구, 결구 이렇게 읽는다 그랬죠, 여러분. 그쵸? 여기에 구자를 쓰고요. 구를 꾸로 읽어가지고 기꾸라고 한다면 걔가 4줄. 석구 그러면 4줄. 8번째부터 5번째 줄까지. 그 다음 얘가 결구. 그래서 10줄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석구에서는 이라고 하면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5행부터 8행까지구나.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쵸? 그 다음 여기서 결구라고 하는 부분에 첫어절은 결구 19채 향가의 특징이에요. 첫어절은 항상 뭘로 나와야 된다? 감탄사. 이게 19채 향가의 특징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감탄사가 나왔어요? 네, 나왔어요. 아 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거를 볼 수 있으셨어야 돼요. 아 이런 것들 볼 수 있으셨어야 돼요. 됐고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했고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봐놓으시고 19채 향가 알아두세요. 그 다음 19채 향가는 우리가 또 뭐라고도 불러요. 19채 향가만 뭐라고도 불러요? 사뇌가 이렇게도 불렀잖아요. 산회가이다. 얘는 향가의 산회가이다. 그러면은 19채 향가라는 소리예요. 19채 향가라는 소리예요. 다음 세 번째로 가서 이 향가는 두 책에서 나타나죠. 무슨 책? 삼국유사. 삼국유사에서 몇 개 몇 개 전해져 와요. 향가가 14개. 균여전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몇 개가 전해져 내려와요? 11개. 이랬죠. 그래서 총 몇 개 나와요? 25개 작품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25개요. 근데 요것들 문제 나오는 경우 많았습니다. 3대목이라고 하는 향가집이 있었죠. 있었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있었다는 기록은 있어요. 하지만 3대목이라는 책이 전해져 오지 않아요. 그러므로 위 작품은 3대목에서 전해주고 있다. 다 틀려요. 3대목이란 책 자체가 전해지지 못하니까. 이거 찾아내면 인생 역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이것만 찾아내세요, 여러분. 인생 역전이에요, 진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그죠? 마사지 받으러 태국 잠깐 갔다가, 날씨 안 좋으면 어디야? 하와이. 막 거의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최고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3대목 참 집에 잘 뒤져보세요. 근데 우리 그때 뭐죠? 세종어제 후민정 후민정음 해례본만 찾는 그것도 대단했었는데 여러분 이건 신라 때 거여가지고 근데 잘 찾아보세요. 집안에 도자기라도 하나 있으면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쵸? 굴러다니는 도자기 그게 막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3대목만 나오면 여러분 정말 정말 대단하죠. 근데 3대목을 찾는 분은 되게 좋겠지만 3대목이 찾아지면 또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예요. 25개 작품 있어도 향가가 이렇게까지 출판이 저기 뭐죠?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이건 향가 집이에요, 여러분. 100개 이상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래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한 번만 내려와 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품들이 있는지 구경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3대목입니다. 여러분, 삼국유사에서 14개예요. 우리 작품들, 우리가 배우는 작품들은 거의 어디서 나온다? 삼국유사라는 책에서 나온 것들이 거의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입니다. 균여전이 약간 불교적 색채를 갖고 있어서 그래요. 불교 교리 같은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리 같은 것들은 별로 배우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거는 다 삼국유사 쪽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얘 문제 어떻게 낸다고요? 뭘로 바꿔요? 어디서 전해짐? 삼국유사가 아니라 어디서 전해짐? 그렇죠. 삼국사기에서 전해짐. 이렇게 온다고요. 삼국사기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죠. 사기친다 이렇게 생각하자고 그랬잖아요. 삼국사기는 사기다. 이건 이중석 선생님한테 말하면 안 돼요. 이준 선생님이 들면은 나한테 저 옛날에 와가지고 저한테 막 따졌다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선생님 삼국사기는 사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그랬더니 애들이 선생님이 사기라고 했다는데 사기가 아닙니다. 되게 심각하게 와서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랬더니 사기 아닌데.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이간질이에요, 여러분. 삼국사기는 사기친다. 우리는 이걸 외우기 위한 거니까 그렇게 놔두시고요. 얘 무슨 표기했어요? 향찰 표기하잖아요. 그쵸? 향찰 표기하잖아요. 향찰 표기 우리 뭘로 배웠어요? 중세다 고대 국어에서 향찰 표기 어떤 작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서동요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그쵸? 결혼해 두고 이런 거 나왔잖아요, 여러분. 얼어두고 향찰 표기라고요. 향찰 표기는 한자에 뭐가 뭐를 갖다가 사용하는 거예요. 한자에 그 다음에 한자에 뜻, 그쵸? 뜻과 그 다음에 한자의 음을 사용해서 표기하는 것을 향찰이라고 한다 이랬죠. 그래서 선화공주님 이랬을 때 선화공주님 한자의 음을 쓴다, 뜻을 쓴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때. 기억나세요? 기억나셔야 돼요. 그쵸? 그래서 향찰 표기 같은 것도 외우셔라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럼 오랜만에 해볼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서동요 향찰 표기 우리 그때 원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거의 서동요에서 나오니까 향찰 표기가 그죠? 이랬을 때 그 서동요를 본다면 음으로 쓰는 게 많아요? 훈으로 쓰는 게 많아요? 뭔 소리인지 모르면 안 되죠. 지금 뭐래?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래? 이거 있었잖아요, 여러분. 선, 화, 그쵸? 공, 그 다음에 주, 님, 그 다음에 뭐였어요? 니은 이런 글자가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얘는 뭘로 쓴다고요? 착할, 선 이렇게 된다고요. 그쵸? 얘는요. 될, 화, 그 다음에 얘는 공공, 그 다음에 얘를 뭘로 갔어요? 임주, 얘도 임주, 그 다음에 얘는요 숨을 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이랬을 때 선화공주님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선, 그 다음 화, 공, 주, 다음 뭐 있어요? 님이라고 하는 거는 얘는 뭘로 썼어요? 얘가 훈으로 썼잖아요. 그쵸? 다 은 쓰다가 갑자기 훈으로 가잖아요. 그리고 다시 얘가 여기 음으로 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선화공주님 같은 이런 서동요에서 한자에 훈으로 썼는지 음으로 썼는지가 문제로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서동요만이라도 외우자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훈이 훨씬 더 적으니까 훈을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적기 때문에 우리가 방법을 사용했죠. 이걸 하나씩 다 외우기 너무 힘드니까 여러분 세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었냐? 1, 2, 3, 4행밖에 없었으니까 서동요가. 그래서 여러분 부르세요. 1번에 뭐였어요? 1번에 5번. 그렇죠. 이렇게 외우죠.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번. 이거. 그죠? 그 다음에 2, 3, 4. 일단 뭐부터 표시해요? 그렇죠. 1번 다 들어갔어요, 얘네가.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줄 부르세요. 2, 4, 6 맞잖아요. 제가 짝수 그쵸? 1은 써놓고 그 다음에 2, 4, 6 짝수다 외우자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3행에서는 1밖에 없어요. 끝났고요. 이쪽은요. 이게 짝수니까 이쪽 홀수가라고 그랬잖아요. 홀수 그쵸? 그래서 3 안 된다고요. 3 없다고요. 그것만 조심하라고요. 그러면 뭐 나와요? 5, 7 그 다음 9 써야 되는데 9까지 없어요 여기. 그래서 하나로 땡겨가지고 뭐라고요? 8 이렇게 얘네들 이게 숫자 세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훈 두 번째 거 한 둘 넷 이게 세라고요. 이거라도 우리가 외웁시다 라고 했었다고요. 이게 나오면 요게 나오니까
이게 나오니까. 그래서 잊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라도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향차표기였어요. 그다음에 다음 누가 스님이나 또 어떤 분들 화랑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썼더라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제망매가 가보겠습니다. 제망매가에서 신라시대 거고요. 19채고요. 다음에 삼국유사에서 나왔고요. 향찰로 썼고요. 그 다음 스님이 쓰셨죠. 어떤 스님께서 쓰셨어요? 월명사라고 하시는 스님께서 쓰셨다. 요거까지도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됐고 여기 들어가서 세 가지만 표시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넘어갈게요. 생사길은 여기 있음에 머뭇거리고 라고 있습니다. 여기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승이에요. 이승에 있음으로 머뭇거리고 이런 뜻이죠. 삶과 죽음의 길은 이승에 있다 보니까 머뭇머뭇 머뭇머뭇거리다. 머뭇머뭇거리고 그다음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찌 갑니까?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간대요. 그쵸? 여기서 나는 간다 이랬을 때 이 나라고 하는 건 이거 누구예요? 그쵸? 이거 누이예요. 누이가 나 간다. 요게 요렇게 따옴표 부분이라고요.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루고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왔죠. 요 두 줄. 요 두 줄이 뭘 갖다 있냐면 누이의 죽음이요. 죽음에 대한 상황을 인식한 거죠. 그쵸? 누이가 그 다음에 이승에서 있으면서 생사길 여기에 있으면 살아있는 거고 여기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머뭇머뭇거린 거예요. 이승과 저승의 경계선을 넘나들다가 나는 간다는 소리도 못하고 가버렸다고요. 그래서 누이의 죽음에 대한 상황을 인식하고 있는 게 여기. 다음 이른 가을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이른 바람이라고 하는 거는 너무 빨리 왔다고요. 바람이. 그러니까 너무 빨리 죽었다는 소리죠. 요절 여기저기 떨어지리 이파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 생명을 다했다는 얘기죠. 누이의 죽음. 누이의 죽음. 그 다음에 한 가지에서 나고 그 다음에 가는 곳 모르는구나. 한 가지라는 게 나왔어요. 누구? 한 부모.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가는 곳 모르는구나. 그래서 이 두 줄이요. 이 두 줄이요. 여기서는 뭘 얘기하냐면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누이의 죽음을 통해 느끼는 무상감이에요. 무상감. 주의 죽음을 통해서 무상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우리는 분명히 남매였단 말이죠. 근데 죽고 나니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모든 게 다 끝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인생이라는 건 인간의 삶이라는 건 정말 무상한 거구나. 이렇게 분명히 혈연 관계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고 나니 아무것도 없구나. 와, 무상하다. 이런 뜻이 드는 거라고요. 다음 여기서 중요한 것도 한 가지 있어요. 얘네들 지금 얘네 누이의 죽음이라는 거, 이른 바람이라는 거, 한 가지라는 거 얘네들은요 다 뭐 한 거예요? 비유요. 그런데 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고도의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비유가 있건 근데 고도야? 네, 고도까지 고도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여기요. 고도에 빠져도 상관없어요. 근데 넣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 당시로 이 정도의 비유적인 표현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고도의 비유적 표현이라는 단어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해요. 알아두시고. 다음 나왔네요. 19채 향가의 특징. 그쵸? 19채 향가의 특징. 그 다음 미타찰에서 민나타 극락세계에서 만날라. 이게 화자죠. 거기서 만날라. 돌을 닦아 기다리겠노라. 이 마지막 얘네 두 줄. 얘네들 두 줄은 뭐예요? 종교적 승화. 그러니까 여기 앞까지만 하더라도 야 네가 가가지고 나 너무 슬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부터 아니야 어차피 만날 건데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를 또 뭐로 얘기할 수도 있냐면 시상전환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괜찮아지려고 하는 거죠. 종교적인 승화예요. 종교적으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나 돛 닦아서 너 기다리면 극락세계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죠. 그랬을 때 전체 고도적 비유 표현이라는 거 그다음에 기서결에 이거 맨 마지막에 종교적 승화 이것도 잘 나오고 여러분 이런 것들 다 봐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화장가의 재회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다. 맞아요. 반어적 표현 없어요. 반어법은 거꾸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쵸? 네가 보기 싫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돼요. 보고 싶은데 보기 싫다. 이런 게 나와야 되죠. 없어요. 그러니까 얘한테 세속의 인연에 대한 미련을 두지 않는 구도자의 자세를 갖다 보여주고 있다. 여러분 구도자의 자세는 여러분 스님이나 아니면 신부님 같은 분들 이분들이 구도자의 자세예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하는 분들 이분들이 구도자라고요. 그쵸? 근데 스님은 맞으나 여기 세손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고서 엄청나게 미련 두고 있잖아요.
그렇죠? 내 누이가 죽었는데 와 어떻게 이렇게 갈 수 있니 이런 얘기하죠. 그러니까 새 속에 인연에 미련을 두고 있다고. 얘 틀렸어요. 두지 않는다는 게 틀렸어요. 구도자의 삶을 살고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데 불구하고 미련은 두고 있는 구도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새 속의 인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 얘는 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상환 인시는 맞지만 서경 묘사 경치를 묘사한다. 아니죠. 무상감을 느낀다든가 이런 속인 거지. 이 밑에 있는 거 서경 묘사라고 하는 것은 틀린 부분입니다. 틀린 부분이에요. 답은 1번 되겠네요. 제망애가 잘 봐놓으세요.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15번입니다. 여기서 상대의 생각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상태에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의미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상대의 방법을 수용하고 상대의 현재 감태에 감정이입을 해서 재구성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대 생각을 수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엄마 모레가 시험인데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나요? 이랬어요. 그럼 가야 하나요? 말에 들어가 있죠. 뭐가? 가기 싫다. 이게 들어가 있죠. 그쵸? 그런데 수용해서 얘기하지. 너 가기 싫어서 그러지? 이건 수용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혼내는 거잖아요. 안 되고 네가 치료보다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여기에 집중해야 돼가지고 안 가고 싶구나. 이 말이잖아요. 수용하고 있죠. 답 2번이고요. 내일 꼭 치과에 가야 하는지가 궁금했구나. 뭘 궁금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궁금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말을 못 알아두고 있는 거죠, 이거 지금은. 그 다음에 약속은 지켜야 하는 거니까 치과에 가야겠지? 이것도 수용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답은 2번이죠. 그쵸? 너가 가기 싫구나. 그리고 시험에 집중하고 싶구나. 그 얘기를 갖다가 지금 가장 잘 표현한 것을 찾으시면 되는 거였어요. 다음 16번 얘죠. 얘가 여기서의 하이라이트였죠. 미음음기 이거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미음음기 이거랑 관련된 얘기 지금부터 드립니다. 여기요. 미음이 있고요. 음이 있고요. 기가 있어요. 이거랑 관련돼 가지고 얘가 앞에 어간이 있어요. 어간 뒤에 이게 붙었을 때 여러분 이때는 품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명사, 또 하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 명사라고 하는 것은 명사라고 할 때는 여러분 얘가 뭐가 붙었을 때 얘네들 뭘로 봐요? 파생, 전미사로 볼 때.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 얘를 뭘로 본다고요? 명사형 전성어미로 볼 때. 명사형 전성어미로 볼 때 명사형 전성어미로 얘네를 볼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요. 파생전미사 명사형 전성어미. 됐네요.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러면 얘네 찾는 방법 뭐라고요? 서술성. 그죠? 그놈의 서술성.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말할 때 얘네 둘을 찾는 방식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떤 식으로 가는 게 제일 좋냐? 얘네는 뭐예요? 앞을 봐라. 밑줄 쳐져 있는 거 미음 음기로 만들어진 그런 거 형태에서 앞을 봐라. 앞에 부분이 앞에 수식이 앞부분이 뭐가 되어 있으면 관형 어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으면 얘는 명사다. 이랬죠. 앞에 수식하는 부분이 관형어가 있으면 그 다음 앞에 수식하는 게 뭐가 있으면 부사어라는 게 있으면 얘는 뭐예요? 동사나 형용사다. 맞죠? 그러니까 관형어라는 것은 여러분 뭐도 있어요? 관형사도 있지만 용언의 관형사형도 있죠. 그 다음에 이쪽 아래는 부사도 있지만 그죠? 용언의 부사형도 있죠. 계도록 같은 거 붙는 형태도 되죠. 그죠? 그러니까 관형어하고 부사어 같은 것들이 붙을 때 그럴 때에는 이쪽은 무조건 명사고 이쪽은 무조건 동사 형용사로 가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 여길 보세요. 지금 줄 쳐져 있는 걸 봤더니 수줍음이라고 나와 있고 죽음이라고 나왔고 높음이라는 게 나왔고 젊음인데 앞에 어떠한 관형어도 부사도 없어요. 부사어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얘가 땡 됐다고요. 보통은 한두 개라도 주는데 안 준 거예요. 이쪽을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넘겨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갈 때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된다? 선어말 어미를 좀 넣어보자. 그래서 선어말 어미를 넣어봤는데 선어말 어미 어떤 선어말 어미를 들어가는 게 가장 좋냐? 바로 아시나 엇 같은 거 집어넣자. 그래서 아시나 엇이 들어가서 말이 되면 동사 형용사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요 똑같아요. 아시나 엇 같은 것들 집어넣어서 만약에 안 된다고 한다면 얘는 명사예요. 왜냐? 동사 형용사 쪽은 어간 어미가 살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선어말 어미를 넣어도 되죠. 하지만 명사라고 한다면은 걔는 완전히 명사화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선어말 어미를 넣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러면 한번 넣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게 완벽한 이게 규칙이요가 아니죠.
어떻게든 제기를 서술성을 찾아보기 위한 노력인 거지 이게 무조건 규칙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명사 부사어까지는 얘는 거의 100%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은 안 되는 경우도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서술성을 찾아야 되는데 최대한 해보자는 얘기지. 그쵸? 그러면 한번 넣어볼게요. 보면 그는 수줍었음이 많은 사람이다. 그는 수줍었음이 많은 사람이다. 수줍었음? 되나? 안 되나? 잘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빼야죠.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그쵸? 그는 죽었음을 각오하고 내가 죽었음을 각오하고 죽었음을 각오하고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것 같은데 글쎄 태산이 높았음을 사람들이 태산이 굉장히 높았음을 사람들이 알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나라를 위해 젊었음을 바친 나라를 위해 젊었음을 바친 사람의 애국자이다. 얘는요. 이 4번은 안 되는 게 확실히 좀 보이지 않아요? 그쵸? 나라를 위해 젊었음을 바친다는 말은 없잖아요,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진짜 안 되겠다. 얘는 명사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좀 헷갈리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은 될 것 같기도 한 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떼내고 얘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자가 못 들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뭐라고 갑시다? 명사. 이렇게 되는 걸로 가시라고요. 이렇게 가시라고요. 일단 지금 4번 부분을 우리가 뺀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남았어요. 그리고 3개나 남았어요. 맞죠? 그러면 다시 이쪽 오겠습니다. 이쪽에서요. 이제 마지막 결정타는요. 이걸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서술어를 찾으세요. 서술성, 그러니까 서술성을 찾는다는 건 뭐냐면 주어와의 호응을 보시고 호응을 봐서 이게 서술어 자리가 호응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서술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맞죠? 그러고 여기 아래쪽에요. 주어와의 호응 구조를 봤을 때 뭔가 앞에 얘랑 호응되는 주어가 만약에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얘는 서술성이 있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쓸게요. 서술성이 없는 거고 얘는 서술성이 있는 거예요. 그냥 진짜 마지막은 서술성으로 진짜 그냥 가자고요. 그냥 진짜 가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갑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여러분 이쪽으로 이렇게 와서 얘네를 하겠습니다. 그는 수줍이 많은 사람이다. 나왔죠 여러분? 서술성이 있는지 보기 위해서는 얘네들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애들은 분명히 뭘 거냐면 문장 2개예요. 문장 2개예요. 문장 하나 가지고 이걸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맞죠? 문장 2개예요. 문장 2개를 떼세요. 2개를 이렇게 떼가지고 2개를 만드세요 여러분. 그쵸? 그러면은 여기 2번부터 갈게요. 2번이요. 문장 2개예요. 하나 문장 먼저 말씀하세요. 뭐 있어요? 그는 죽음을 각오하다. 이거죠. 그는 죽다. 그는 각오하다. 그는 매달려. 이게 아니라. 그쵸? 그는 죽음을 각오하다. 이게 하나가 있을 거예요. 각오하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는 일에 매달렸다. 맞죠? 똑같이 주어가 2번 나오기 때문에 걔는 뺀 것 뿐이잖아요. 그는 일에 매달렸다. 요렇게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럼 보이세요? 이 지금 어느 부분 죽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요.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목적 앞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쵸? 서술성을 띠고 있는 다른 문장의 서술어 부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명사예요. 이렇게 가주셔야 돼요. 이것만이 살 길이더라고요. 문장 2개를 아예 떼내세요. 떼내가지고 보세요. 지금. 그쵸? 그는 죽다가 있는 게 아니라 그는 죽음을 각오하다가 지금 여기서 있는 거잖아요. 문장을. 2개로 보신다고 한다면. 됐죠? 다음에 요 지울게요. 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할게요. 태산이 높음을 이라고 하는 거 가겠습니다. 얘를 갖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2문장 만드세요. 하나는 뭐예요? 잘 보이는 거 갈게요.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있죠.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한다. 또 한 가지요. 여러분 봐주세요. 뭐 있어요? 태산이 높다. 이게 있겠죠 여러분. 그쵸? 태산이 높음을 사람들은 태산이 높다. 이게 아니잖아요. 태산이 높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만들어지잖아요. 태산이 높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이 높다는 서술어 자리에 오잖아요. 지금 얘가. 그죠? 그러니까 얘가 서술성이 있다고 보셔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동사는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예요. 얘가 형용사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답 3번이에요. 1번 보지 않아도. 왜? 얘가 지금 명사라고 했고 얘도 명사라고 했죠? 그러면 답 하나 들리면 얘밖에 더 되겠어요?
그죠? 근데 1번 하나 더 가볼게요. 그러면 얘까지 가볼게요. 가봅시다. 두 가지를 만드세요, 여러분. 얘가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얘 있어요. 뭐 있어요? 그는 수줍다 하시면 안 돼요. 그는 수줍다. 그러면은 그는 수줍다. 그는 많다. 그는 사람이다?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쵸? 그는 수줍다. 그는 많다. 그는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 이거랑 관련된 주어를 찾으세요, 여러분. 수줍음이 사람이다. 안 되잖아요, 지금. 그는 사람이다예요. 뭔가가 있는 사람이다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가죠. 그는 사람이다. 무슨 사람이다. 이게 있어야 되고 그 아래 하나 또 있어야죠. 뭐가 있어요? 수줍음이 많다.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가셔야 된단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는 수줍다를 뽑았어요. 수줍다. 그 다음에 다른 문장은요. 나머지가 다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는 수줍다. 많은 사람이다.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주어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어가 뭐가 있는데요? 그는 사람이다. 그는 수줍다. 이렇게 갈 수가 없어요. 그는 많은 사람이다. 그는 수줍다. 이렇게 가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시면 그는 많은 사람이다. 그는 수줍다. 그는 많은 사람이다. 만약에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러면 선생님 이 자리가 수줍다로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식으로 뽑아내면은 문제가 돼요. 얘가. 만약에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뽑아냈다고 쳐요. 그러면 얘도 서술어가 되고 그쵸? 얘도 서술어가 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확실하게 얘 부분이 뭐밖에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뭐밖에 없어요. 얘는 서술어 부분밖에 나올 수가 없죠, 여러분. 그치? 얘는 이렇게도 뽑을 수 있고 저렇게도 뽑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가야죠. 어쩔 수 없이. 답 하나 만들려고 한다면. 맞죠? 그리고 이렇게 뽑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 이겁니다. 얘랑 관련된 주어부터 뽑으세요, 여러분. 주어를 뽑으면 그는 사람이다 이렇게 뽑아야죠, 여러분. 수줍은 사람이다가 아니라 여기 앞에서부터 가지 말라고요. 얘랑 관련된 주어부터 뽑으라고요. 맨 마지막에 얘가 은 문장이잖아요. 아는 문장의 주어를 먼저 뽑으셔야죠,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그는 사람이다 됐고요. 수줍음이 많다 됐잖아요. 뭐가 빠졌는데? 수줍음이 많다. 됐잖아요. 그러면 요거 부분은 명사 자리에 있나 보다. 요렇게라도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제일 어렵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 다시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 앞에 관형어나 부사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앞에 관형어나 부사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걸로 일단은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결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관형어나 부사어 얘기해 볼까요? 얘요. 관형사를 주거나 아니면 용언의 관형 사용이요. 용언의 관형 사용 같은 것들이 앞에 있으면 돼요. 아니면 부사어라고 하는 거는 부사가 앞에 있거나 용언의 부사형 이런 것들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부사형 얘네들이 앞에 있으면 그러면 얘네가 뭐라고 돼요? 얘네가 위에 있는 게 명사, 아래에 있는 게 동사나 형용사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걸로 맨 처음. 두 번째 아시나 옷 넣는 거. 세 번째 두 문장 만들자. 근데 먼저 뽑아내는 문장은 뭐부터 뽑아낸다? 아는 거부터 뽑아낸다. 그쵸? 안고 있는 큰 문장의 주어부터 뽑아낸다. 한 문장. 그리고 또 한 문장 뽑아내라. 그래서 두 문장 딱 만들었을 때 그 문장에서의 서술어 자리에 걔가 들어간다고 한다면 걔는 동사, 형용사.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걔는 명사. 이렇게 가시는 게 그나마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아시겠죠? 순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가실 수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도 하시더라고요. 뭐 어떤 식으로 또 하냐면은 선생님 저는 얘네들을 넣어보고 싶어요. 제가 없으니까 제가 그냥 만들어서 제가 넣어볼게요. 그쵸? 그래서 넣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는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 넣어도 문제가 되는 게 매우 수줍음이 많은 사람이다. 이래버리면 얘가 또 뭘로 보여요? 그쵸? 서술어로 보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거. 그는 어떠한 죽음을 각오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얘는 또 되겠죠, 여러분. 그쵸? 그래서 저는 관형어라든가 부사어를 좀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돌리시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순서가 그래도 제일 낫습니다, 여러분. 요 순서가 제일 낫고 마지막은 두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뽑아주시는 게 이쪽 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그래도 가장 좀 편리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16번 말씀드렸어요. 됐고 3번이었습니다. 17번입니다. 당신 나왔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해해 볼게요. 형님은 자기 자신을 애국자라고 하셨다. 형님 자기죠. 이게 제기칭이네요. 그쵸? 형님 자신이죠.
앞에 거를 그대로 봤잖아요. 형님은 너 자신을 애국자라고 했다. 그러면 너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3인칭이죠, 여러분. 맞죠? 형님은 너 자신을 애국자로 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자기 자신이니까 자기를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얘는 3인칭, 제기칭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 아래에 있는 거, 형님은 당신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형님 자기 자신을 갖다 애국자라고 생각한 거잖아요. 이것도 앞에 있는 말을 다시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제기칭이에요. 그런데 둘 다 제기칭인데 여러분 이게 너가 아니잖아요. 형님은 너 스스로 애국자라고 생각했다. 말이 안 되잖아요. 너라고 하는 게 들어갈 수가 없어요. 3인칭이에요. 그런데 자기와 당신 중에서 누가 더 높아요? 당신이 더 높인 법이죠. 자기라는 건 그냥 예산말이고. 맞죠? 이렇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이거 문장 틀렸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 문장 틀린 겁니다. 맞죠?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여기 그라고 이렇게 들어가면 여러분 이거 두 가지가 될 수 있죠. 형님은 그의 선물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자기 자신. 형님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형님은 그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그 또 다른 사람. 그쵸? 다른 사람 뭐 철수 이런 사람의 선물을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죠. 중의성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 틀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거는 틀린 거라고요. 그쵸? 그래서 디귿은 기억과 달리 형님이 얘 다른 대상을 가리킬 수 있다. 맞아요. 니은보다 기억이 높인 표현이다. 맞아요. 기억은 1인칭 틀리죠? 1인칭은 없어요. 그렇죠? 여기는 둘 다 제기칭이기 때문에 틀려요. 기억과 니은 모두 형님을 가리킨다. 맞아요. 답 2번입니다. 제기칭에 대해서 알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18번 갑니다.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이거 정말 잘 나오죠. 세잔하고 피카소하고 이런 사람들은 워낙에 유명한 사람들이고요. 워낙에 잘 나와요. 그래서 보면 르네상스 이래 화가들은 장면이나 주제를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본다. 하나의 고정된 시점에서 보고요. 그들은 다 원근법을 씁니다. 가장 핵심이 되는 말들 잘 봐놓으세요. 원근법이라는 건 여러분 어떤 식으로 쓰는 거냐면 얘네는 르네상스 때 사실성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르네상스는. 그래서 사실성을 무조건 갖고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원근법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원근법은 뭐냐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똑같이 그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사람의 눈은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면 앞에 거는요 크게 보여요. 뒤에 거는요 저 멀리 있는 것들은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얘네가 무슨 탁자 같은 걸 놨고 앞에 거는 이제 크게 쓰고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기 시작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바로 원근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르네상스부터 시작이라고요. 그래서 사실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쫙 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그런데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여기 나왔는데 얘는요 피카소와 브라크가 아니라 세잔부터 시작해요. 세잔이 혁명가예요 거의 미술에서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쓰기 시작해요.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면 이 원근법을 파괴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것보다 뒤에 있는 게 더 크게 막 그려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들은 만약에 뭐 이렇게 꽃 화병 같은 거를 뭐 이 정도로 이렇게 그려놨다. 근데 이제 뒤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뒤에 있는 뭐 이렇게 접시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막 사과가 엄청나게 크고 막 이런 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와 저게 왜 말이 안 돼. 근데 얘는 이렇게 그린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강조하고 자기가 사람의 생각에서 여러분 생각을 중심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뭐의 중심을 보잖아. 그게 제일 크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시각적으로는 사실적으로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더 크게 앞쪽에 더 크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가 중점으로 보고 있는 건 여러분 저게 훨씬 더 우리한테는 머릿속에 크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원근법 파괴하고 자기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넣어놓는 거죠. 그래서 입체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쪽을 더 크게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나가다가 옆에 쳐다보고 싶은데 쳐다보면은 안 될 것 같은 느낌 들 때, 그쵸? 그럴 때 여러분 알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서도 옆을 쳐다볼 수 있는 능력 있잖아요, 우리. 그쵸? 저쪽 막 보고 싶은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얘기 안 해요? 친구끼리 이렇게 모였는데 있잖아 제 옆에 있는 애 쳐다보지 마. 그러면 안 쳐다보잖아요, 여러분. 안 쳐다보고도 대강 느낌이 오잖아. 그러면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대강 알겠죠? 저 빨간 이렇게 걔랑 대화하면서도 저 빨간 옷? 그냥 좀 이따 쳐다봐. 이거 하잖아요, 여러분. 저만 해요? 한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예요. 그렇게 그런 방식을 도입했다. 이거 잘 봐놓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이 비문학 이거에 대한 이 예술 작품에서 매번 르네상스, 세잔, 피카소예요. 계속이에요 이게. 조금이나 내용 알아두시면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원근법을 파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갖다가 의도적으로 왜곡한다 이런 단어들을 쓰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자기가 중요한 부분에 크게 뒤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크게 앞에 있는 거 조그맣게 막 이렇게 그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왜곡법을 쓰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불안전한 각도로 면을 기울여 가지고 안정적인 전물에 역동감과 긴장감을 주었다. 네, 자기가 뭔가를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막 배치를 갖다가 안정적으로 배치하지 않고 이상하게 막 배치를 해가지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안정감의 반대는 역동성이에요. 역동성이에요. 뭔가 조금 불안하고 막 이런 것들은 역동감을 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림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맞죠? 얘네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다음에 얘네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피카소와 브라크 같은 경우는 그거를 더 뭐 하고 있어요? 더 발전시켜가지고 더 말도 안 되는 입체주의 같은 것들을 막 만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중에 점점 이상한 거 얘기잖아요. 파편화될 때까지 왜곡되었으면 이제 파편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가 되느냐? 점점 왜곡을 시켜서 나중에는 이게 점 하나 찍어놓고서는 그죠? 점 하나 찍어놓고서는 막 뭐라고 하냐면 세상 뭐 이런 걸로 얘기해요. 그럼 우리가 미치게 된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못 보셨어요? 현대미술에서 보면? 미술관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촥 이렇게 해놓고서는 막 이게 촥 이게 붓으로 탁 했더니 다다닥 튀긴 거 있잖아. 나도 하겠구만. 뭐 이런 생각 있잖아요, 여러분. 해놓고서는 막 뭐 움직임, 뭐 활동, 막 이런 거 써놨잖아요. 무슨 장난하냐,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미술관 가면 그런 거 되게 많은데 보는데 뒤로 가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뒤로 가서 보면은 보이죠. 하나도 안 보이더라고 저는. 그래서 뭐 사람 얼굴이 보이잖아요. 뭐 이런데. 저는 왜 그런 게 그렇게 안 보여요, 저는? 그래서 안 보이는데요? 앞으로 와봐요. 다시 뒤로 가. 수십 번 했는데도 안 보이더라고. 포기했거든요, 저는. 안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보는 거랑 똑같아요. 별자리. 여러분, 보이세요? 막 정갈자리가 막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보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어쨌든 여러분, 북두칠성이라도 여러분, 저 시골 가가지고 이렇게 볼 때, 국자 모양이네 보여요? 나는 왜 죽어도 안 보이지? 내 인생 동안 북두칠성이라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찍혀져 있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뭐냐면 사진에서 봤을 때 이렇게 연결해 줄지 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림적인 감각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 빵인가 봐요. 어쨌든 그렇게 왜곡해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각적으로 만들어냈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더 유명한 사람들이 막 나오게 되죠. 그래서 얘는요 1번 얘기합니다. 여기서 볼 때 단일한 시간 공간을 기준으로 대상을 파악하는 건 네 기억밖에 없고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것도 기억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가까이 있는 대상은 모두 크게 멀리 있는 대상을 작게 하는 원근법은요. 이것도 기억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다 틀린다예요. 이 지문은요 반드시 여러분 꼼꼼하게 읽어놓으세요. 이 지문 가지고 활용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19번이에요.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갖다 찾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을 갖다 찾으세요. 됐죠? 그러면 가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거 단어란 최소 자립의 형식이다. 저런 것들이 표시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단어는 최소 자립 형식이다. 이것들 좀 표시를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나왔어요. 작은 언니는 작은과 언니로 분리할 수 있다. 근데 분리하면 본래의 뜻과 다른 뜻하고 된다. 맞죠? 작은 언니라는 게 분리하면 키가 작은 언니가 돼버리잖아요. 우리 집에 작은 언니는 둘째 언니, 셋째 언니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쵸? 그래서 작은 언니는 그래서 한 단어이다. 분리하면 다른 뜻이 되기 때문에 다른 뜻이 되면 안 되니까 다른 뜻이 되기 전까지 그쵸? 거기까지가 한 단어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분리하면 다른 뜻이 되니까 분리하지 않는 단어 그쵸? 자기 뜻을 유지하는 단어 그것을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됐죠?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 조사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입었다도 나왔는데 이번 달 그냥 냅두시고요. 여기 조사 얘기할게요. 은과 는과 을 같은 조사는 이거 잘 보세요. 이게 답 부분이에요. 은과 는과 을 같은 조사는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잖아요. 분리하여도 제 뜻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작은 언니 옷하고 분리해도 문법적인 자기 뜻을 갖고 있다고요. 보조사의 뜻을 갖고 있고 을을 목적격 조사의 뜻을 갖고 있다고요. 문법적인 것도 뜻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문법적 요소의 뜻. 목적어의 뜻을 갖고 있고 은는 보조사의 뜻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화제를 제시하거나 아니면은 목적을 갖다 만들어주는 그러한 조사들. 자기 뜻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조사는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체언하고만 붙어서 써요. 그쵸? 그러니까 뜻은 잃어버리지 않아서 좋아요. 그런데 홀로 쓰이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입었다가 어떻게 돼요? 홀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는 합쳐져 가지고 하나가 단어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쵸? 그러면 얘도 홀로 쓰이지 못하고 반드시 뭐하고 붙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홀로 쓰이지 못하는 ot은 단어가 아니다. 위에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얘네 ot은 홀로 쓰일 수가 없으니까 얘는 혼자서 단어가 될 수 없어. 이랬죠. 그러면 조사도요. 홀로 쓸 수 없는데 단어래잖아요. 얘는. 맞아요? 여기서는 ot은 단어가 될 수 없어. 단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기 들어와서 조사는 우리가 단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까닭으로 국어의 조사를 단어로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게 여기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작은 언니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 뜻을, 제 뜻을 잃어버리지 않은, 자기 뜻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는 자기 뜻이 있음. 뜻이, 보유의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단어다. 이렇게 얘기했죠.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 입었다라고 하는 요거는 여러분 얘네 각각은 뭐예요? 홀로 쓰일 수 없죠. 그쵸? 이거 엄만 써볼까요? ot이라고 하는 건 홀로 쓰일 수 없죠. 그러므로 없어요. 그러므로 얘는 뭐가 아니래요? 단어가 아니래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면 조사 집어넣을게요, 여러분. 조사. 여기 는하고 을이라고 했죠. 얘는 뜻이 존재한대요? 존재한대잖아요. 문법적 뜻이 존재한대잖아요. 그쵸? 문법적 뜻이 존재해. 그러므로 얘는 뭐가 된다? 단어라고요. 단어라고요. 그쵸? 근데 홀로 쓰일 수 없죠. 는하고 일은. 그쵸? 홀로 쓰일 수 없죠, 여러분. 똑같이. 이게 얘랑 똑같이 홀로 쓸 수 없잖아. 앞에 채운학만 붙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단어가 아니야 라고 하는 보는 사람도 있다고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쵸? 두 개를 앞에 놔두고 조사를 지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위쪽의 형태로 볼 때는 단어다라고 보는데 아래쪽의 형태로 볼 때는 단어가 아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요. 하지만 우리 문법에서는 위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여러분 단어로 가는 거죠. 우리는. 아시겠죠? 근데 여기에 설명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요거예요. 그래서 얘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얘입니다. 작은 언니는 최소의 자립 형태이다. 최소의 자립 형식이다 라고 그랬죠. 아까 말했죠. 단어가 최소의 자립 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작은 언니는 단어니까 이게 될 수 있죠. 당연히 될 수 있고 은간을은 체연 등에 붙어서만 쓰임으로 단어이다. 붙어 쓰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무조건 홀로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단어가 아니다라고 제시하는 개념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해 안 되죠? 단어이기도 하고 단어가 아니기도 하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맞죠? 이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것은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이거는 앞에 나와 있어요. 여기요. 의존명사는 걔는 의존명사니까 그래서 통사적 성격이 명사와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그러므로 되고 마지막에 있는 셋노라타 손목은 조카버이다. 여기 전체 복합어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답 2번입니다. 얘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요것들. 다음 20번 난소공. 되겠다. 난소공하고 관련된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데요. 난자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들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난소공이라는 여러분 얘는요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다른 것보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여러분. 1인칭 주인공 시점 되시겠죠? 1인칭 주인공 시점 됐죠? 그런데요 1인칭 주인공 시점인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나올 거예요? 나가 나오겠죠, 여러분. 나가 나와요. 나가 나와요. 그런데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여기서는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나가 바뀌어요. 나가 바뀌어요. 똑같이 나는 하는데 나가 바뀌어요. 첫 번째는 영수, 큰오빠. 두 번째는 영호. 갑자기 영호가 말하다가 셋째는 영희, 딸이거든요. 이거 막내딸.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바뀐다고요. 그래서 뭐냐면은 시점은 동일하지만 서술자가 뭐 한다는 거요? 변화한다는 겁니다. 시점의 변화가 아니라 서술자의 변화라는 게 이런 거예요. 서술자의 변화, 서술자의 똑같아요. 서술자의 변화를 갖고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점은 동일해요. 근데 나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르다고요. 그러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얘기죠. 맨 처음에 영수가 얘기하는데 영수는 삶에 대해서 쳐다봐요. 지금 얘는 도시빈민층의 그 집안이잖아요. 아버지가 난장으로 대표되는 도시빈민층이라고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 영수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회사에 가서 있대요. 회사에 가서 있는데 사장님이 항상 점심시간에는 축구를 하라고 한대요. 자기는 쉬고 싶은데 축구를 시킨대요. 그건 뭐예요? 쉬는 시간조차도 뭔가를 부여해서 너네 이 시간에는 쉬어야 돼! 라고 말하는 이렇게 뭐라 해서 억압된 사회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해요. 회사는 항상 미래를 말한다. 회사가 이만큼 잘 되면 그때 우리들한테 돌아올 것에 대한 얘기를 한다. 회사가 잘 되기만 하면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그런데 영수 이렇게 말해요. 근데 나한테는 지금 점심시간에 올라오는 무말랭이가 중요한데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미래에 얘가 어떻게 되고 얼마나 커지고 그런 별로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내 점심시간에 그냥 현실적인 그쵸? 반찬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아버지는 할아버지는 노비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노비로 계속 살다가 어느 날 노비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노비에 해당이 돼서 그 주인이 얼마만큼의 돈을 줬죠. 그 노비들을 내보내면서 돈을 줬어. 그랬더니 어떤 노비는 주인이 나를 버린다고 하면서 울며 불며 주인을 잡았다. 그는 다시 그 주인의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노동자가 되었다. 그리고 많은 노비들은 또 밖으로 간 거예요. 이제 나간 거죠. 자유의 몸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밖으로 가가지고 사는데 그들은 다시 주인을 찾는다. 왜요? 교육을 받은 적이 없거든요.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살아가는지 뭘 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경영을 한다든가 이런 거 아는 게 없거든요. 다시 와요 주인에게. 그래서 그들은 다시 노동자가 되었다. 그렇게 노동자로 그렇게 나의 조상들은 그렇게 대를 이어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상황을 도시라고 하는 곳에 지금 우리 현대사회라는 곳에 대한 것을 굉장히 통찰적으로 쳐다보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쭉 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게 영수예요 여러분. 보면 되게 기분 나빠요. 되게 보다 보면 왠지 난 거 같고 막 그래 우리 회장님은 그래 막 우리 사장님은 그래 막 이런 느낌이 들고 우리 사장님의 집에는 뭐가 있냐면 나무 의사가 있대요. 근데 그쪽에서 뭐라 표현하냐면 나는 의사를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삶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거가 쭉 바뀌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형이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나와요. 똑같은 난데 갑자기 형이 나오죠. 그러면 영수가 말하냐고요? 아니요. 똑같은 난데 영호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은 너무 생각이 많다. 일기장에 뭔가를 그렇게 많이 쓰는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안 팔면 그만이고 있는 대로 살면 되는 거지. 도대체 무슨 생각이 그렇게 많아? 얘 영호예요. 영호는 조금 더 저돌적이고 조금 약간 그래요. 이런 쪽으로 가요.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영희 딸이잖아요. 근데 이 집안에 지금 여기는 삶이 어떤 삶이에요? 지금 입주권이죠, 입주권. 얘네가 지금 뭐예요? 판잡집 하나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 그곳에다 아파트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파트 짓겠다고 하니까 나가라 하면은 좀 그러니까 입주권을 주는 거예요. 입주권이 뭐예요?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아파트 지으면 너네 먼저 들어올 수 있는 권리 줄게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한테 입주권 줘봤자 이거 쓸모도 없어요. 아파트 가격이 얼만데 입주권을 줘봤자 어떻게 들어와요, 얘네들아. 그죠? 그랬더니 누가 갑자기 나서기 시작하는 거야. 부동산 업자들이 다 나서는 거죠. 왜? 부동산 업자는 그 입주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왜? 여기다 아파트 지으면은 훌륭하게 잘 지어놓은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 분명히 아파트가 뛸 거니까. 그러면 먼저 사놓는 게 장땡이고 그 입주권 살려고 난리니까 어떻게 지금하고 똑같냐는 거죠. 이게 언젠데. 그래서 그 입주권을 갖고 있으니까 부동산 업자들이 들어와서 막 사는 거야. 이만 드릴게요. 저 돈 더 드릴게요. 하고 그들은 그걸 싹 쓸면서 가가지고 몇 배, 몇십 배 되는 돈을 다른 사람한테 파는 거예요. 입주권을요. 이 사람들은 그 돈 가지고 그 입주권이라고 하는 걸로 이제 팔아가지고 받은 돈 가지고 더 외지로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전세, 아니 월세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숨을 쉬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있는 자들이 더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갖다 파는데 덜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철거 계곡장이 왔대요.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입주권을 이제 어머니가 드디어 팔았어요. 그랬더니 영희가 그걸 파는 거 자기 집이 어떻게 될 건지 뻔히 알고 있죠, 여러분. 그래서 그 부동산 업자가 그걸 사가지고 가는데 그 앞을 가로막아요. 검정색 차를 가로막아요. 그랬더니 영희가 이렇게 있었죠. 그러니까 걔가 너무 놀래가지고 딱 내려서 뭐라고 하냐면 뭐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얘가 가만히 있으니까 나를 따라오겠다는 건가? 그랬더니 끄덕여요. 그 옆에 타요. 타고 그 집으로 갑니다.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데려갈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따라오는 건 다 좋다. 하지만 아니요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싫어, 아니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알겠다 그러면 따라가요. 그리고 그 집에서 같이 살게 돼요. 당연히 여러분 성적인 부분이 있었겠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영희가 말을 합니다. 이런 모습에 나를 뭐 엄마가 본다면 뭐라고 할까? 엄마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오빠 잘 있어? 막 이런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보게 되는 거야. 뭐를 보게 되냐면 아버지한테 뭔가를 보고해. 아버지라는 사람한테 뭔가를 보고를 하고 그 사람한테 뭔가의 교육을 받고 뭔가 지시를 받고 하더라.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뭔가를 말한 적이 없었고 아버지한테 뭔가 그런 건 없었는데 그런 걸 보면서 되게 신기한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집에서 있다가 나중에 뭐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수면제를 먹이나? 하여간 막 그래가지고 거기를 털어요. 금고를 털어서 자기 집 입주권을 가지고 나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나와요. 근데 그 돈은 이 정도는 나도 이 집에서 내가 해준 게 있기 때문에 난 갖고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기 동네로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봤더니 이미 다 웬만한 사람들 다 이사를 가고 막 이랬죠. 그리고 자기 집에도 갔더니 가족들이 없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어떻게 됐냐고. 그래도 남은 사람한테.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가가지고 뭐 했대요? 달나라를 향해서 쳐다보다가 계속 달나라로 가고 싶다 그러거든요. 근데 쳐다보다가 굴뚝에서 떨어져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집안 식구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뿔뿔이 흩어졌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절규를 하면서 끝나요. 절규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맨 마지막에 이제 절규하고 이렇게 찾아다니고 이런 얘기들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그러니까 끝까지 도시비민층이에요. 그러면 얘 하나랑 또 한 가지를 말씀드려요. 여기서의 제목 하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써졌죠, 여러분? 요거를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난장이 쏘아올린 작은 공이요. 여러분, 난장이요. 얘가 뭘 상징할까요? 도시 빈민층. 도시 빈민층을 그대로 상징해주고 있는 거고요. 쏘아올린 작은 공이에요, 여러분. 어디를 향해서 쏘아올리냐? 아버지가 가고 싶다는 그 달나라를 향해서 맨날 공을 쏴요. 달나라는 이상세계예요. 이상적인 곳이에요. 내가 꿈꾸는 세계예요. 그곳을 향해서 나는 계속 공을 쏴요. 근데 여러분 공을 갖다가 내가 쏘아 올렸어요. 공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제목에 다 나온 거예요. 그쵸? 쏘아 올린 작은 공이라는 것은 여러분 나는 희망을 계속 쏘고 있는 거죠. 하지만 계속 뭐 하고 있어요? 좌절되는 도시 빈민층들이 희망을 향해 가지고 계속 쏘아 올리지만 희망을 갖다 계속 외치지만 결국은 계속 좌절되고 있는 그들의 삶 이것을 표현해 주는 게 바로 난장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이요. 나는 이래도 될까? 나의 모습을 엄마가 이해할까? 나는 도대체 뭐지? 이렇게 얘기한 거 바뀐 거 보이시죠 여러분? 서술자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게. 아시겠죠? 시점이 아니에요. 시점이 1인칭인데 말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말하는 사람이.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요 지문 있죠? 요 지문 잘 봐놓으시기 바랍니다. 이 지문이 정말 잘 나옵니다. 이 지문이 정말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봐놓으시고요. 기업 부분에 아버지는 난장이었다. 맞아요. 아버지 난장이었다. 맞고 니은 우리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그러니까 아버지 난장이었다가 왜소하면 맞다라는 거죠. 그렇죠? 도시빈민층이니까. 다음 니은 우리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힘겨운 삶이요. 우리도 전쟁 같은데. 그렇죠? 여러분들도 전쟁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볼 땐 저는 이 작품 되게 싫어해요. 왜냐면 막 읽으면 막 울컥울컥하고 막 내가 막 그런 거 같고 막 더 읽으면 더 이상해요. 막 나도 무말랭이가 필요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미래 필요 없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되게 많아요. 그다음에 요거 철거 계곡장이라고 하는 거 나왔죠, 여러분?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 이거는 갈등의 원인, 그쵸? 갈등의 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갈등을 표현해주고 있는 것들입니다. 철거 계곡장. 철거하는 거예요, 이제. 철거할 거예요. 갈 데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요. 이 디귿, 이 부분도 진짜 문제 잘 나왔어요.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가 시멘트 담에서 꺾여지면서 그러면서 좁은 마당을 덮었다. 그러니까 높은 굴뚝이 있고 얘네 집이 여기서 판자촌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기에 담장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 높은 굴뚝의 시멘트가 담장에서 시멘트 담장을 꺾여지면서 이게 뭐예요? 이렇게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무리한 도시화 산업화 벽돌 여기 굴뚝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산업화죠. 산업화 속에서 뭐예요? 죽어가고 있는 도시 빈민층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높은 굴뚝의 그림자가 그 다음에 시멘트 담에서 꺾어지면서 그림자가 꺾여지면서 그러니까 시멘트로 만들어진 굴뚝이죠. 시멘트로 만든 굴뚝이고 거기에 그림자가 이렇게 꺾여지면서 이 집을 완전히 덮어버렸다라는 소리인가.
덮어버렸다 이런 소리니까 여러분 위압적인 분위기 나타내는 거 맞습니다. 다음 행복동 주민들이 잔뜩 몰려가가지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끌데없는 짓이었고 떠든다고 그래서 해결된 문제는 아니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행복동 주민이라고 써져 있죠? 여기 반어법 써져 있네요. 반어법입니다. 이분들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입주를 포기할 경우 탈 수 있는 이주 보조금 액수 같은 것들이 써져 있었다. 근데 이 액수보다는 부동산 업자한테 파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부동산 업자들한테 다 팔게 되는 겁니다. 이게 그때 나왔을 때 굉장했었죠. 굉장히 막 파급 효과가 많았던 작품 중에 하나고요. 우리 수능에서도 한 두세 번 나왔어요. 그다음에 우리 쪽에서도 앞으로도 많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나왔을 땐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시점 부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